G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27살 주지혜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제 반려견 17살 가비입니다. 가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가비를 처음 데리고 오시게 된 게 몇 살 때죠? 13살 때인가 14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무엇보다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거는, 아이는 아플 일만 남았잖아요, 솔직히. 네. 그죠? 그죠? 네. 즐겁고 막 이렇게 애기가 네. 예쁘고 이런 거보다는 아플 일만 남은 14살의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가비가 조금 사연이 길긴 한데, 제가 이제 아는 언니 중에 지방직 공무원 언니가 계세요. 거기에 이제 유기견들이 잠깐 유기견 보호소에 가기 전에 이렇게 묵었다 가는데 가비 사진을 그때 딱 보여주셨어요. 아, 얘가 애기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이랬는데, 공고에 올라온 걸 보니까 한 13살, 14살 추정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때는 근데 그냥 넘기는데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이제 쓰여가지고 충동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사진을 안 보냈다면 아마 가비를 데려올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진을 딱 보내주셔서 그거를 보고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돼서 2주 반 만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같이 있었던 거죠? 지금 13살 추정이었으니까 이제 4년 같이 살고 있어요. 네. 4년 동안 네. 수술을 몇 번 했죠? 이번은 한 4번, 5번 한 것 같고요. 개복 수술을 2번 두 번 했었어요. 했었죠? 네. 저도 그때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가비가 우리 병원을 다녔었던 애기여가지고. 네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가비 전에 반려견을 또 유기견은 한 마리 입양을 했었어요. 지금 달래라고 다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또 데려왔다고 이제 잘 얘기 드리니까 이분은 나이 먹은 개라서 더 안 좋게 보시는 사실 의견이 있더라고요. 달래는 잔병 치레가 없었는데, 가비는 올 때부터 호흡기가 이제 많이 협착이 돼서 킹킹거리는 일도 잦아,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또 제가 처음 데려왔을 때 발치도 한 데다가 슬개골 탈구가 이미 진행이 돼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었죠. 왜 데려왔냐 굳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기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면서, 실은 가비 입장에서는 보호자분을 만났기 때문에 네. 17, 18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최근에도 폐렴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기가 고생을 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애기를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 애기들 이렇게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아이들을 입양을 할 때는 그런 깊은 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맞아요. 그냥 아이가 예쁘니까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13살의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 네. 병원비 뭐 나오거나 치료비는 그냥 내가 버니까 내가 해주면 되지라고 했지만, 막상 데리고 와보니까 그게 정도가 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이게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들을 느꼈던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새로 아기를 키우실 보호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이를 입양하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되게 쉽다고 이제 저희 주변에 또 동물 키우는 친구들이 많이들 이야기해요. 돈만 있으면 되죠. 네, 돈만 있으면 되는 것도 네. 있고, 뭐 귀엽다는 이유로 사실 그쵸. 쉽게 데려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첫째 아이를 입양했을 때 뭐 자신이 있긴 했지만 귀엽다는 이유로 데려왔던 게 있었고, 근데 또 막상 키우면서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저는 감당할 수 있다 느꼈었는데, 친구 중에 또 나쁘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키우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파양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랑 정성까지 그쵸.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저도 많이 그쵸. 봤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데려오고 싶다면 10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살 친구들인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1인 가구가 요즘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혼자서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이제 잠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이랑 같이 살 당시에는 제가 뭐 바빠서 일이 안 될 때 가비 후처치 받으러 동생이 가주거나 이런 식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돌볼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정말 키우시고 싶다면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3살, 4살짜리 이제 나이를 먹은 아이를 평생 키운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첫째도 이제 6살 됐는데도 여전히 제 물건에 마음에 안 들면 부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물어뜯어요. 산책을 마음에 들게 안 시켜줬다던가 뭐 간식 달랬는데 말을 안 들어줬다던가 이러면 다 부숴놓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 케어하는데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또 챙겨야 돼요. 돈뿐만이 아니라 정성이랑 사랑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혼자 키우는 건 무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제가 매일 놀라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구나 이런 사실에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충족감이나 안정감이 되게 크고요, 사실. 그치. 가족끼리 이제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제가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아부어줄 때 그걸 다 받고 저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약간 뭐라 그러지? 네. 전율이 쫙 오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반려동물은 어린 나이에 데리고 오던 나이가 들어서 데리고 오던 사람보다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맞아. 평생에 거쳐서 2번, 3번 정도는 아이를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입양하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생각을 해서 입양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우리 가비 보호자분처럼 아기가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케어를 해주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파양이 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때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몰랐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굳이 얘기할 근데 필요성은 아이 이제 없는데. 치료하고 하는 네. 거에 정말 막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 애정이 네. 아기 때부터 그렇지 15년, 16년을 키웠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데려오는 지 얼마 안 된 아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네.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네. 우와 이건 진짜 대단하신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데려왔죠. 어떻게 보면 알았으면 못 데려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끔은 네. 철이 없을 때 맞아요. 의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네, 사람이 약아지면 맞아요. 의로운 일은 하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흔쾌히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행히 가비가 폐렴을 잘 이겨내서 맞아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DNC 키치 구독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DNC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과 아이를 모시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루고 11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뇌수막염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치료받은 지 얼마나 됐죠? 작년 8월 달에 발병을 했고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자, 1년 4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보호자분이 느끼시기에 마루의 삶의 질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으세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다리도 그렇고 살도 너무 빠지고 또 이제 외관적으로 보이기에 털 같은 것도 많이 빠져서 그땐 조금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어서 저는 만족해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아이를 처음 보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기가 그 뇌수막염이나 이런 그 뇌 쪽의 문제를 앓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를 봤을 때 아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다들 그냥 건강한 아이로 그냥 건강한 아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뇌수막염이 아이는 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인 건데 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가 이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진료받고 이제 약 조절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담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절하고 약을 먹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의 삶의 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약이 아이랑 잘 맞아서인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보호자분이 적절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고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를
원래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가지면 약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을 오래 쓰면서 나타나게 되는 합병증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줄이고 약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 먹으면서 현재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 보호자분이 적절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약을 계속 세겠어요. 아이의 다리가 뭐 조금 뭐 어떤 것 같아요, 발작이 어떤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그거를 계속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이의 몸은 그 약을 버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뇌수막염을 관리하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오실 때마다 제 기억에 막 울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땠어요? 사실 10살 때까지 큰 장병 치레가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제 발작을 했고 이제 급하게 응급으로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피검사상으로는 뭐 발작을 일으킬 요인이 크게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MRI 촬영을 해봐라 라고 권유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좌절스러웠었죠, 그때 감정은. 지금도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유경험자로서 그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럼 사실 제가 진단을 받고 네이버 카페 같은 데도 막 가입을 하고 막 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렇게 뇌수막염 아이들을 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막 좀 시암보다 뭐 잘 안, 경과가 안 좋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제가 감정 동요가 너무 많이 됐었어요. 현재 보면은 우리 아이는 잘 있고 병원 진료를 잘 받고 있고 잘 생활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보호자가 강인하게 좀 마음을 먹고 좀 안 좋은 글은 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찾아보는 게 네, 좋다? 네. 그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되는 시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 의해 막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올바른 방향의 진료로 방향이 그 병원에서 못 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호자의 입장에서 주치의가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하는 거를 듣기를 원해요? 아니면 좀 냉정하게 내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주치의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 감정보다는 지금 아이의 치료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치료가 더 급하고 그리고 좀 아이가 잘 생활하는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저는 좀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그걸 담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저는 어땠던 것 같아요? 둘 다 공존하셨어요. 네. 저는 근데 좀 냉정한 편이기는 해요. 냉정한 편이고, 어쨌든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려고 오신 분이면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그 들었을 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숨기거나 그거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예전엔 많이 애둘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어도 저는 가급적
완벽하게 딱 이해를 할 수 있는 워딩을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약에 대한 궁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호자와 주치의와의 이 합도 엄청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잘 맞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그래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메스마비염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보호자들을 위해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DN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귀한 친구와 보호자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한 화면에 이렇게 같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꽉 차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저는 이제부터 목소리만 출연을 하고 오늘의 주인공들이 화면을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여아 토이푸들 보리의 엄마이자 성심병원 박 원장님의 열렬한 팬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보리가 심장병이라는 건 언제 알았죠? 심장병이라는 걸 작년 5월에 알게 됐어요. 작년 5월 약 먹었었나요 그때? 아니요. 약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첫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바로 폐수종이 온 건가요? 아니요. 9월 달에 작년 기침이 9월. 심해져서 그때부터 약을 먹고 10월 초에 첫 폐수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10월에 바로 폐수종이 온 거죠? 네네. 건삭이 끊어져가지고 네네네. 빨리 진행이 된 편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게 언제였지? 1월이요. 올 1월? 네. 올 1월이면은 우리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어? 12월인가 1월 됐어요. 그래? 그렇게 근데 하도 자주 와가지고. 아니야. 작년 11월에 오셨어요. 작년 11월. 아, 작년 11월에 와서 네. 그래도 약을 좀 바꿔서 잘 지냈어. 맞아요. 잘 지내다가 이벤트가 있었죠. 처음은 이벤트 산책하다가 옥상에서 그거 두 번째. 두 번째. 어.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어. 제일 처음은 잘 유지가 되다가 산책인가 목욕인가를 좀 빡세게 했어요. 산책. 그렇지, 맞지. 산책 1시간. 그게 약 먹고 관리되다가 한 달 반 정도, 그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야.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폐수종이 왔었고 두 번째 폐수종이 온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번째 폐수종이 약을 먹는 중에 오면 원래는 D단계라 그래요. D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질병이 진행이 돼서 폐수종이 온 거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벤트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폐수종이 온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벤트성으로 온 거면 그 이벤트를 안 오게 하면 약을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 이런 게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때는 약 증량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폐수종이 아니, 2번. 그때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씩이었잖아. 2박 3일 입원하고 다음 그쵸. 날 또 오고 또 2박 3일 입원하고. 이게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폐수종 입원 엄청 자주 했죠? 네, 그래서 최장 12일인가 11일 어, 한 번도. 맞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정화가 됐고요. 선생님이 약을 잘 지어주셔서 관리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를 좀 많이 교육을 받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산책도 거뜬히 잘하고요. 집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신장 수치나 나머지 수치들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정화 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폐수종으로 병원에 처음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을 해서 이제 대부분은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건삭이 나간 애들은 좀 달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 폐수종까지는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시는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맞아요. 일주일에 2번 되고 이러면
지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해주면 공감을 할 거야 아마. 저도 오늘 솔직히 촬영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이가 폐송이 너무 반복이 되고 장기간이 되고 또 얘가 아픈 게 항상 밤 시간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병원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이 그 당연하지 않음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아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슬픈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끈을 내가 놔야 하나? 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 여기 병원에서 그 박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료진 분들이랑 원장님들이 오히려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깊게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아이의 담당 선생님과 우리 아이의 의료진 분들이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불철주야로 아이를 봐주시니까 저의 일상이 조금 회복이 되고 아이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익숙해지면서 좀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되니까 당연한 일상이란 없더라고요. 없죠. 그리고 그 끈을 보호자인 저조차 놓으려고 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진짜로.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지치지. 아이의 고통과 통증을 봤을 때는 안 좋은 생각이 당연히 들 정도에 그까지 갔을 때 그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의료진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리가 그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험을 들어놨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빚을 바라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왜냐하면은 저희도 어떤 치료들을 할 때 이 보호자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오래 입원하고 하다 보면 좀 뭐 가격도 빼주고 할인도 해주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 되고 특히 이게 내과는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 약간 한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보호자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병원에 이게 원칙이 없으면 내과 선생님들은 오래 다니면은 다 막 할인해주고 공짜로 해주려고 막 이러면은 병원이 망해버린단 말이야. 보험이 있는 게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아이를 치료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심장병을 지금 관리하는 왜냐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따지고 보면 엄청 빠르게 어떻게 보면 태풍이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들어왔는데 이 안정기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결국은 진행이 되겠죠.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험을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입을 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좀 뭐 안정화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휘몰아칠 때 병원비가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하물며 또 막상 병원에 오면 의료진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과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보호자랑 손잡고 고민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진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을 만큼의 그건 너무 감동인데. 네,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건 뒤에 든든한 보험이 있어서 그치.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진짜 전 진료비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의 연명을 위해서라면 이 귀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보험과 저의 지갑으로 아이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이 병원과 의료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심장병이 되게 웃긴 게 엄청 심했다가 관리가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 판막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틈으로 피가 막 새다가 조금 심장이 작아지고 조절이 되면 이게 좀 작아지면서 역류량도 줄어들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보리는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서 몇 살까지 같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같이 있었으면 평생? 좋겠지만 어. 네, 앞으로 10년만 더 있어줬으면 몇 년? 좋겠고 16년? 10년? 10년? 그럼 20살? 네. 아. 제 욕심은 그렇고요. 저는 딱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결코 진짜 여러분들 보험은 꼭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일찍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진짜 그 몇만 원이 나중에 우리 아이의 그 노후에 그 막 몇 년 이상을 지금 함께 지내온 시간보다 그 몇 년의 짧은 기간의 그 타격감을 정말 안정화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병원비가 비싸고 부담이 되는 건 보호자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가 입원을 12일 할 동안 제가 12일 내내 왔었어요. 밤에 퇴근하고 정말 와서 이렇게 보면 안에 스태프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병원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야.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 알아주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이니까 선생님들이 매번 바뀌어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이나 스태프분들이 바뀔 때마다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올 때마다 스태프분이나 담당 원장님이 바뀌었더라도 보리에 대해서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계셨던 그 원장님과 스태프분들과의 대화가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만큼 같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그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12일 내내 와서 밤마다 아이를 지켜볼 때마다 매번 다른 선생님이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뭐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담당이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주무시는 시간,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아이의 뭐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주사, 약 모든 거에 대해서 배변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진료비와 진찰 이런 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1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꼭 드셔야 되고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드셔야 되고 병원비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힘은 들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을 겁니다. 이 병원에 오신다면. 아유, 그거 너무 진심이에요. 제가 시킨 거 아니죠? 네. 아니,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그때 12일 동안 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게 병원에 애기가 오래 있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짓이 이쁘잖아. 많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또 아이들이 하는지 예쁘고 좀만 하면은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은 직원들이나 수의사 선생님들은 원장도 아닌데 정말 고생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애기가 뭘 하든 말든 본인들이랑은 그게 없지만 네.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보람이거든. 보람. 아이가 고생을 한 만큼 살아서 가야 보람이 있는 거야. 맞아요. 이게 안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애기가 떠나면 이게 정말 보람이 없고 이런 게 너무 쌓이다 보면은 현타같이 갑자기 모든 거를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오는데 한 번씩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잘 이겨내주고 또 보호자분들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의 힘으로 보통 의료진 선생님들은 버티는 것 같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시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중간에 외래 오면 또 대응하시고 밤이니까 또 응급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도 또 받아주시고 계속 체크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의 상태까지도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 힘들게 열심히 잘 근무를 해주시는 걸 보고 그것도 느꼈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밤에 내가 네. 잘 시간에 맞아. 이렇게 우리 아이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료비가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겠나. 저희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간호사 쌤들 경력이 다 엄청 오래됐어. 비싸. 그리고 또 인건비가. 다정하시고 네. 친절하셔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호흡을 오래 맡은 경력직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병원이 엄청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그 간호사 쌤들을 엄청 제가 좀 신경 쓰고 그래요. 좀 챙겨주고 이게 결국은 대우해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리고 그때도 네. 느꼈어요. 훌륭하다는 말은 이런 데에다 쓰는 거구나. 훌륭하다는 말은 그냥 대충 눈에 보여서 걸쳐놔서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게 모든 게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외부에서 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자도 아 이런 게 훌륭한 거구나라는 거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직원들 보면 울겠는데? 병원 칭찬을 해줘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짜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 모르겠다. 오늘 우리 보호자분들. 정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영상을 찍자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뭐 일일이 스태프분들과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옳다거니 아 그러신 거구나. 나는 보리 같은 케이스들을 겪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분들이 엄청 좌절감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거죠. 사고 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지난번에도 그 뭐야 닭 족발이었나? 족발 먹고 와가지고 다 그냥 얼마나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이게 가족이었으면 엄청 뭐라 했을 건데 진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려놔 주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케어를 못 해가지고 또 그사 다녀와서 왔는데 오히려 솔직히 보호자면 제가 돈을 쓰는 거고 맡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려놔 주셨는데 이 아이가 또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그럼요 보람이라 그랬잖아요. 보람. 네. 선생님들이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런 건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마음을 다잡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되고. 산책할 때마다 매번 느껴요. 그리고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으로 항상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성심병원 스태프분들 그리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산책하면서 그 생각을 했고 그젯밤에도 생각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막 뛰고 그러진 않죠? 걸어요. 걷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나게 행복해요. 뛰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이 좀 길어져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한 3편으로 나눠서 나와야 될 것 같아. 편집 잘해주세요.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DN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15살 폰에 망고 키우고 있는 망고 아빠 정준영입니다. 예. 망고 15살인가요, 벌써? 네, 올해로 15살 됐어요. 망고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이 크게 당뇨, 네. 그죠? 뭐 쿠싱이라고 하는 호르몬 질환이 이제 계속 있고, 암, 그죠? 종양 수술 끝내서 지금 항암제 받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위장 쪽 트러블 일어나가지고, 변이식 관련된 치료 받고 있고, 네.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어서 요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당뇨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이가 당뇨를 앓은 지 얼마나 됐죠? 한 4년이 좀 넘은, 저랑 같이 한 지는 얼마나 됐지? 거의 4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럼 당뇨 초기에 오신 거예요?
당뇨를 발견을 하고 동네 병원에서 잠깐의 이제 처치를 받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원장님을 찾아갔죠. 이게 제가 오늘 당뇨 영상을 찍자고 한 이유가 솔직히 나보다 잘해. 당뇨 관리를 잘해. 이 당뇨를 앓고 있는 보호자분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인슐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좀 촬영을 부탁드린 거야. 물론 저보다 훨씬 이제 환경을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저도 이제 뭐 어떤 단톡방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은 사실 저도 지금도 살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의 상태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망고는 이제 여름이 됐을 무렵인데 굉장히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좀 쉬야를 자주 하는. 그렇지, 그게 당뇨 증상이지. 살 빠지고. 네, 근데 워낙 또 좀 통통했던 친구였고 그래서 그냥 여름이니까 더워서 물 많이 먹나? 많이 마시나 보다. 물 많이 마셨으니까 쉬야 많이 하나 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렸으면 아마 좀 더 낫다? 네, 합병증도 훨씬 좀 늦게 찾아왔을 것 같은데 그런 골든타임을 조금 놓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늦으면 이제 백내장이 오지. 그렇죠. 그치. 늦으면 이제 백내장이 오는 거야. 생각보다 백내장 빨리 와요. 당뇨성이. 저희 아이도 당뇨 확진받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백내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6개월이면 좀 늦은 건데? 이제 초기기에 반응은 이미 관찰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심각하게 빨라진 건 6개월. 6개월 만에 이제 거의 시력을 다 상실을 했고 뭐 지금 영상 이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또 오른쪽 눈을 또 수술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그러면 지금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시기는 이제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서 먹이고 있고.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강아지의 이제 체중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이제 계산식이 있죠. 있는데 RER 표가. 네, 그 표에 따라서 이제 망고가 먹어야 되는 하루 총 권장량을 네, 정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처방식 사료랑 이제 처방식 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혈당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단백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좀 먹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애기는 사료랑 처방식 캔이랑 항상 먹는 거 이런 네. 걸로 하고 당을 체크하는 거는 초반에는 사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연속 혈당기라는 그쵸. 거를 좀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사람이면 사실 수지침으로 체열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강아지들은 워낙 또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좀 체열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혈당을 핸드폰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연속 혈당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도움이 안 맞잖아요. 조금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중에 예전에는 이제 리브레라고 하는 기계 정도만 이제 보급이 돼 있었고 저희도 그걸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이제 지금 뭐 바로젠이라던가 케어센스 바로젠은 어디 거예요? 헤어센스까지는 아는데 바로젠도 있어요? 한 뭐 회사에서 나온 그래요? 제품인데 기계 자체는 케어센스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혈당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 오차가 발생했을 때 고정값을 넣을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은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느끼기에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도는 사실 케어센스랑 바로젠이 큰 차이가 없는 거의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지금은 제일 좀 정확하게. 리브레는 조금 안 맞고
리그레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전 안전, 마진을 좀 크게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뇨 관리 고수들이 지정하고 있는 타겟 레인지 몇부터 몇.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강아지를 이제 24시간 집에서 케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되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직장을 그렇죠. 다니고 이제 강아지도 어쩔 수 없이 뭐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최고 혈당치가 300을 넘지는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평균 혈당은 대부분 한 150에서 190 정도 사이. 저점 같은 경우는 망고가 생각보다는 그 저혈당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은 편이라 저희는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제일 이상적이네요. 네, 크게 어떤 처치를 하지 않고 좀 지켜볼 수 있는 단계는 와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은 N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초단 시효성, 뭐 극초단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아마 보호자분들께서 그 강아지의 혈당이 이제 병원에서 처치를 시작해도 보통 500, 600 이런 식으로 많이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초반 당뇨를 케어할 때는 이제 뭐 속효성이나 초속효성 인슐린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공부를 했고 실제로 사용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인슐린을 쓰는 타이밍이나 그리고 시기 반응에 따라서 써야 되는 인슐린 양 이런 것들이 조금 경험적으로 좀 쌓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냥 중간형 인슐린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케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백내장에 대한 최대한 늦춰보고자 혈당에 대한 욕심을 처음에 많이 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할 때는 뭐 이제 80에서 150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썼던 게 이제 초속 인슐린. 초속 제품 뭐였죠? 초속이? 노보레피드 같은 이제 초속효성 인슐린인데 그거는 저희도 이제 되게 어렵게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했는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잘 처방을 해주지 쓸 일이 없어요. 병원에서 쓸 일이 없어. 응급한 상황이 사실 쓰면 안 되는 응급해도 뭐 레귤러로 다 되니까. 그래서 굳이 보호자분들께서는 그 아기 혈당을 위해서 위험한 인슐린은 좀 안 쓰시는 게 좋다.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얻으셨어요? 보통 이제 동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견을 이제 다뤄보신 케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처음에 의지를 하다가 카페, 당뇨병원을 케어하시는 분들의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땡땡 뭐 이런 오픈 톡방 이런 거? 오픈 톡방 같은 데서 강아지 당뇨 뭐 이렇게 하면 나와요? 네, 보통 그렇게. 강아지 당뇨요? 뭐 알려진 카페 중에서는 당세기라는 곳이 제일 유명한데 당세기라고 이제 검색하면 바로 아마 나올 텐데 거기서 아직도 좀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도 계속 활동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서 좀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실은 제가 수의사로서 그 당뇨 이런 치료나 이런 관리를 하지만 좀 집중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가지를 보고 크게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디테일하게 아이들의 뭐 어떤 친구는 어떤 걸 먹으면은 당이 오르고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반응성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자분들이 자기 아이는 더 잘 알더라고. 아무래도 더 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좀 곁에서 이제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당뇨라는 게 사실 이제 몸속에 있는 당을 이제 처리를 하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인슐린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을 때 이게 뭐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얼마나 좀 혈당이 오르고 그리고 뭐 본인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산책이나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움직였을 때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속 체크하고 적는 습관. 네, 습관이 좀 필요하고 꼼꼼해야 되네. 원래 꼼꼼하시죠? 네, 잘 찾아보고 막 저보다는 정리하고 아내가 좀 더 아, 꼼꼼한 그래요? 성격인데 이제 어. 망고를 위해서 이제 아. 처음에 열심히 했었고 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3년 차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렇게 막 기록하거나 하지 그러진 않았고.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호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부부가 네, 강아지 당뇨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좀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실 이제 사람이야 먹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병이라지만 강아지는 이제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됐고 사실 이제 당뇨견을 보호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렵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포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예쁜 아이들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 살게 해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하다 보면 할만해요. 하다 보면 할만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 원장님처럼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이제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당뇨를 처음 진단받아서 그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좀 상담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어느 선까지의 관리를 보호자분한테 책임을 지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80에서 150 사이의 당을 유지시키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를 목표로 보호자분을 교육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혈당이 오지 않고 합병증이 최대한 늦게 오고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싸는 거 없어지고 살 빠지는 거 안 빠지고 좀 그냥 관리가 되는, 가끔 당은 뭐 400, 500을 칠 때도 있고 저점이 뭐 150, 200을 찍힌다 하더라도 하루에 2번 인슐린 주는 거는 까먹지 않고 계속 놔주면서 해주는 정도로 그 목표를 정해주냐. 요게 저는 진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했는데 안 하면 되게 죄책감이 들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상황상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맞아요. 인슐린 주는 것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가져주셔야 되는 게 사실 저희도 이제 당뇨 케어에 관련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큰 이런 처치라던가 그런 걸 좀 받지는 않고 있어서 결국은 보호자의 몫이고, 그쵸.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되 결국에 이제 당뇨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식이 제한과 운동 그쵸. 그런 것들로 이제 케어를 맞아요. 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가지시는 건 보호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네. 그냥 정해서 보호자분이 해야 된다. 톡방에서 활동 많이 하시니까?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좀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강아지가 4년 넘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활동을 하시니까? 실제로 지금은 안 해요? 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안 해요?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초보에 초보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저 말고도 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 그 오픈방을 이제 저희 당뇨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일주일인가 이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혼난다는 거예요. 혼난대. 가면은 너무 혼난대. 그래가지고 아 왜 혼내요?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고 엄청 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쪽에 좀 높은 분이 계시면
용기를 좀 주고 혼은 내지 말아달라. 그거를 좀 부탁을 좀 잠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약간의 충격 요법 신경 네, 요법.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그 카페에 가입해서 처음에 이런 도움을 받으시다가도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그런 민간 요법이나 많지. 네, 엄청 많죠. 잘못된 처치법 혹은 뭐 어떤 음식이 어디에 맞아. 하는 카더라.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잡고 시기 같은 경우도 사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간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절 모든 그런 변수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당뇨 케어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좀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배고파하고 항상 이제 거기서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이 아이의 그런 혈당 패턴이나 안정적으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시간대를 아시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하나씩 변수를 좀 추가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좀 강아지나 고양이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듣다 보니까 꽤 타이트해요. 나중에 이제 애기 나셔도 오셔. 그쵸? 타이트하게 9시에 자! 키 커야 돼! 라면 안 돼!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망고의 당뇨 관리,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2부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같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N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 2탄입니다. 망고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병이 많다. 푸싱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 이게 우리 아이가 저기 엉덩이 쪽 맞죠? 엉덩이 쪽에서 이제 종양이 진단이 됐는데, 실은 암일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호기라고 생각했지. 지방종이나 뭐 이런 거라 생각했지. 나이가 많아져서 생기는 어떤 그냥 질환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되게 바랬는데 망고 나이가 그때 몇살? 14살 뭐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실은 고민을 하다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수술을 하자 했는데 이제 그게 악성으로 나와서 어쨌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항암 치료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망고가 결정을 한 건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 약을 먹고 그렇죠. 이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느끼시기에 달라진 점. 왜냐면 부작용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 보호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 저희도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적항암제 처치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고 고민도 실제로 좀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항암제라는 게 사실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독한 약이고 이런 노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처치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로는 이제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느끼기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코 부분이 조금 이제 하얘지고 색깔 빠지는 거, 발바닥 색깔 빠지고 코에 털이 좀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외에는 없어? 약 먹은 날은 조금 이제 저녁에 좀 처져요? 기운이 없어하는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이렇게 그냥 강아지 침대에서 좀 이렇게 누워서 쉬려고 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적 항암제는 이게 어쨌든 반려동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를 쓰는 거고,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먹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간혹 아이들 중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쪽으로 트러블이 생겨서 밥 먹고 뭐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뭐 설사하거나 위장 트러블 생기는 거, 이런 게 이제 흔한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나 발바닥이 좀 이렇게 막 맨들맨들해지고 색깔 빠지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좀 심한 애들은 이제 몸에 막 피부병 같은 거 막 생기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은 아이가 약을 먹은 날은 조금 기운이 처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뚜렷하게 모르는 건데, 보호자분이 네. 보시기에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행히 말씀해주신 다른 부작용들은 없고 이제 코가 좀 하얘지거나 기운 없어하는 그 정도라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은 나이가 거의 이제 15이 되는 상태에서 항암제를 선택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결정이. 그렇죠. 엄청 어렵잖아. 어떤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 여러 가지 막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결정적인 그 마음이 뭐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 부부도 망고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래서 이런 아픈 몸으로 좀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는 이제 평소에도 조금씩 하는데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도 있었고 사실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항암치료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좀 똑같은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망고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좀 다해서 케어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때요, 지금? 심정이? 걱정했던 것보다 나는 네, 잘 됐죠? 얼마나 됐죠, 우리 집? 항암제 먹은 지? 한 2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네. 또 갈 일이 좀 더 남긴 했네. 네. 이제 앞으로가 쭉 이제 시작인데 초반을 잘 무사히 넘겼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망고한테는 항상 고맙죠. 실은 그때 당뇨도 있고 해가지고 수술한 부위는 잘 아물라나 어떨라냐 실은 걱정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가지고 또 이렇게 회복하고 하는 거 보면 네, 불사조에 불사조. 참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네. 진짜.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망고의 암 투병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이의 또 장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망고와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망고가 뭐 당뇨도 있고 쿠싱도 있고 종양으로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장관 상태가 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약을 좀 굉장히 많이 먹고 먹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망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먹고 나면은 위장 트러블이 맞아요. 엄청 자주 생겼었잖아요. 저 이제 항생제를 생각보다 좀 장복을 해왔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치. 조금만 장에 무리가 가면 이제 바로바로 막 염증이 나서 이제 입원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했었지. 그것 때문에 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죠. 맞아요. 이게 이유가 확실하면 이게 뭔가 솔루션도 확실한데 약간 애매하게 어쨌든 장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있는지를 자꾸 모르고 반복이 되니까 이게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이제 그
변이식이라고 하죠. FMT라고 하는 이제 변이식을 시작을 했는데 실은 그게 엄청 고가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비싸잖아요.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사람은 더 비싸서 200만 원이. 그런데 하고 나서 이게 실은 이게 보호자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어때요? 하고 났는데 FMT를 하고 나서의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근데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좀 수술도 잘하고 이제 입원 기간도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나이도 많아지고 당뇨 때문에 몸이 망가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료를 이제 몇 번씩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이게 미생물 균형이 좀 무너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소견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FMT 처치를 시작을 했고, 근데 좀 신기할 정도로 이제 컨디션이 호전이 좀 빠르게 와요. 그래서 지금 좀 느끼는 건 이제 FMT가 너무 좋다라는 측면보다는 강아지한테 있어서 항생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안 좋지, 맞아.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장기간 복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방법을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논문들도 그러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뭐 아이들이 장염이 걸렸을 때 메인으로 위장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강한 세균성 감염이 아닌 경우에 쉬면 낫거든요. 음식 좀 조절하고. 왜 사람들이 설사한다고 무조건 병원 안 가잖아요. 좀 이렇게 하루 이틀 쉬고 뭐 음식 조절하고 뭐 죽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좋아지잖아요. 아이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얘가 얼마큼 아픈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병원을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병원에 오면은 아기를 빨리 낳게 해줘야 되니까 어때요? 항생제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위장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들한테 왜 그 변이식을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한 친구들이 항생제를 맞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세균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변이식을 하는 약을 퇴원을 하면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좀 먹어서 그 세균의 회복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약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좀 비싸잖아요. 한 알에 15,000원, 뭐 2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선뜻 보호자분들한테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하면 좋기는 한데 겉으로 막 눈에 띄게 뭐가 딱 좋아지지? 이거를 솔직히 알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FMT 치료를 생각보다 꽤 오래 했죠. 저희가 한 그쵸. 6개월 6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인 후기는 FMT를 먹이는 비용보다 장염이 와서 입원하는 비용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훨씬 크고, 그건 맞아. 그리고 강아지한테도 훨씬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 이제 입원시키지 마시고 FMT 먹이는 쪽을 택하시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은 실은 아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아다리가 맞았기 때문에 잘 치료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하는 연구들 중에 뭐가 있냐면 당뇨 있는 아이들, 쿠싱 있는 아이들, 면역 억제제 오래 먹은 아이들의 변을 다 요새 좀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제가 뭐 사비를 들여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변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좀 데이터를 좀 뽑고 싶어가지고 요새는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는 그게 잘 맞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FMT라고 하는 치료가 좋다, 그죠? 좋다. 네, 만족한다. 저희 아이한테는 정말 좀 너무나 필요했던 맞아요. 네, 약이었고 사실 그 약이 없었으면 정말 좀
맞아. 왜냐면 그때 장염으로 막 퇴원했다가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입원하러 막 이랬었잖아요. 계속. 마땅히 하기 이유도 애매한데 계속 그랬었는데. 너무 다행이야, 저도.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배는 이제 못 먹으면 맞아. 큰일 나니까. 근데 뭐 일반적인 강아지면은 며칠 안 먹어도 이제 장염이 나으면 괜찮은데. 맞아, 당뇨가 네. 있고 또 하니까. 저희 강아지는 이제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절실하게 좀 찾아봤었던 방법이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로 와서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우리 아이 출연료로 FMT를 좀 며칠분 더 네. 서비스로 좀 줘야겠네. 아무튼 저는 뭐 그래요.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오래 봤잖아요. 오래 보면 약간 저도 나름 아이의 뭐 2번째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3번째, 4번째 보호자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약 받으러 올 때가 됐다. 뭐 했다 이게 있는데 없이 뜰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은근히. 이거 전화가 올 때가 아닌데? 왜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가슴이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장 안 좋고 했을 때는 엄청 떴거든. 전화를 엄청 많이. 전화 엄청 떴거든요. 요새는 없어. 그래서 잘 있구나 하는 걸로 이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도 느끼고 또 실은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거거든. 애기들은. 몇 살까지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망고가 원하는 만큼이죠. 그쵸, 그건 알 수가 없죠. 20살?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대학 가야지라고 하는데 대학, 그치, 20살. 대학 가자라고 하는데 4년 남았나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해보자. 대학 가보자.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또 망고와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우리 보호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실은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망고가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흔쾌히 이거를 또 허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픈 반려동물을 치료해주고 계신 우리 반려인 가족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DN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부라는 아이와 우리 두부의 보호자분이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부는 나이가 12살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현재 약을 먹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이제 평소에 아이가 뭐 가끔 기침하고 하는 증상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죠. 우리 친구는 그 10월 20 며칠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제 호흡곤란 증상으로 이제 응급으로 왔었나요? 그때? 네, 밤에 응급으로 왔었죠? 네, 아이가 이제 치과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려고 원래 이제 서울 쪽으로 가셨다가, 서울로 가셨다가 오면서 참얼미를 한 걸까요, 아이가? 참얼미였을 수도 있고, 그날 또 금요일 저녁이어서 약간 차에 너무 오래 타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차가 막혀서? 네. 그래서 아이는 어쨌든 차에서 침대라고 하죠? 네. 거기에 누운 상태에서 토를 했던 거죠? 맞아요, 카시트에서. 몇 번 한 거죠? 한 7, 8번?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좀 안 서서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국들이 한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토를 하고, 그날 바로 호흡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았어요? 바로 안 좋았어요. 바로 안 좋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서 저희 병원을 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아이의 이런 히스토리를 듣고 오연성 폐렴이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네. 오연성 폐렴이라고 하는 질환을 예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술 먹고 막 만취돼 갖고 누워서 토하면 죽는다는 얘기
그것도 안 들어보셨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술 먹고 막 개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그 누워서 술 먹고 토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오연성 폐렴이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이제 어쨌든 아이는 구토물이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 오른쪽 폐가 막 전체가 다 하얗게 보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땠는지. 저는 오연성 폐렴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막 너무 위급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믿기 어렵고 정말 하늘이 무너졌죠. 너무너무 놀랬고. 그 당시 저한테 두부 잘못되면 본인도 본인도 잘못될 거라면서 바짓가랑이도 그때 어떻게든 꼭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회복을 한 건 아이가 회복을 한 거고요. 오늘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렇게 오연성 폐렴을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 막 찾아보셨을 거예요. 찾아왔어요.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오연성 폐렴은 일단 치료가 엄청 힘들고 위험하고 치사를 있고 많이 힘들다고. 뭐 그냥 그 정도만? 네. 이제 그런 거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정말.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드렸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찍자고 한 거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가 치아가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이 치아가 안 좋은 거를 제가 알기엔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스케일링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했었죠. 한 번 정도는 했었고 이제 그 뒤로는 애기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 주저하게 되고 마취도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요. 그때 당시에. 주저한다는 게 그 애기 심장이 현재 뭐 엄청 심한 건 아니잖아요. 심장병이. 아, 그렇죠.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엄청 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이는 이 치과 문제로 인해 요 코 쪽으로 염증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마취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에도 이벤트가 한 번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간식을 줬는데 그게 목에 걸렸나 봐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뭐 1초 만에 이거는 뭐 청색증을 넘어서 아예 까맣게 혀가 변하고 그냥 1초 만에 정말 기절했어요. 애기가 그냥 엎어져서 딱 기절해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정말 달려가서 입을 막 벌려서 막 손가락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 빼내긴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처음이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아이가 혀가 항상 나와 있고 네. 저작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작은 간식 같은 것도 함부로 잘못 줘서 목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떡 먹다 목에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항상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처럼 혀가 나와 있고 치아가 안 좋고 한 아이들한테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개껌 같은 것도 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치아가 안 좋다 보면 이렇게 비염이나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물론 마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주저할 수는 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조건 하죠. 그쵸. 무조건 하죠. 지금은 못해.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오연성 폐렴이라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니다. 아이처럼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팅! 잘했어. 간식 줄까?